자영업자인 딸 하나 있었던 아빠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쯤에 지인 소개로 선자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내는 딸이 걸음마를 막 뗄 무렵 고약한 바람이 들어 실실 상사병을 앓다가 나와 딸만 남기고 엄한 놈한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건설회사를 다닐 때라 너무나 바빠서 오로지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아내에게 전담시켰는데 안주인이 사랑에 미쳐 집을 나가버리자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난 당신 애 낳고 집안일 해주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고 여자라고요. 더 이상 당신하고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네요. 이제부터 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거예요. 라며 아기와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애정 한 푼 없이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집안일 잘할 만한 여자를 골라 결혼을 하긴 한 건데 그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제 할 일은 끝난 거라 생각했기에 아내가 외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딴 놈에게 틈을 준 게 제 실수였나 봅니다. 아이를 안고 박복한 제 팔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 제 딸아이를 여동생 손에 맡기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끔 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해주시며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이 아닌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며 아이는 제 나이에 어울릴 법한 때 한번 잘못 부렸다가 무섭게 혼쭐이 나곤 했습니다. 고모인 제 여동생은 대놓고 지 아이와 제 아이를 편애하며 제 아이를 혹덩어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특히 조카 아이랑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얼추 연령이 비슷했는데 제 딸이 유난히 총명하고 똘똘했던 탓에 미움과 시기는 더했습니다. 제 아이는 눈칫밥을 먹어서 점차 기가 죽었고 이를 안쓰럽게 본 어머니께서 가엾은 제 딸을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직장이지만 그래도 네 새끼인데 만약 네 여동생한테만 맡기면 어떡하란 말이니? 가방끈 짧은 내가 보더라도 네 딸이 보통 똑부러진 게 아니야. 새 장가 가서 좋은 여자 만나 잘 키우도록 해라. 라며 어머니께서 내놓은 대안책은 바로 저의 재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어머니의 말씀대로 재혼할 여자를 물색했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첫 결혼과 마찬가지로 제 조건은 집안일 잘하고 제 딸아이 잘 키워주는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결혼도 적당하게 살만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두 번째 아내도 재혼이었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애가 없으니 잘 챙겨주겠다 싶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척 게으른 여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밥 대신 배달 음식이나 과자나 빵 같은 걸로 식사를 대신하는데 아이를 잘 챙겨줄 리 만무했죠. 그때 제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잘 못 먹어서 그런지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했어요. 그런데도 워낙 똘똘한 아이라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빈혈이 심하고 영양이 많이 부족하다더라고요. 저는 이 일로 두 번째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고 두 번째 아내와 이 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제 딸을 누구에게도 맡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딸은 저를 꼭 안고 자기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그냥 아빠랑만 같이 살면 안 돼? 내가 이제 다 커서 아빠 밥도 차려줄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어. 그냥 나 아빠랑 둘이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속으로 울컥해져서 딸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제서야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딸임을 알게 되었죠. 저는 딸을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퇴직금으로 고깃집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쓰면서 제 사업을 하니 아무래도 시간을 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좋더라고요. 딸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참 좋아했습니다. 그간 못해주었던 것들을 딸에게 다 해주고 싶었어요. 놀이동산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요리를 잘 못했지만 밥도 정성껏 잘 차려주고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딸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네요. 그때 딸도 저도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딸은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훗날 약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충분히 이뤄낼 것 같았어요. 어딜 가나 딸 덕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사교육의 메커니즘이라는 대치동 학원에 아이를 밀어 넣었고 딸이 가끔 버거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만 넘기면 다시 페이스를 찾고 나니 교육열에 더욱더 불탔습니다. 사교육비로만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했지만 아이의 성적으로 보답받으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동네에서 명문고라고 알려진 곳을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처럼 수석 입학을 못하니 제가 오히려 진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명문대 의대 입학시킨 지인이 있었는데 사모님에게 온갖 싸바싸바하며 족집게 선생님을 알아내어 딸에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둔 기말고사 때는 전교 50등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어요. 정작 딸은 상관없어 하는데 제가 더 미치겠더라고요. 딸을 채찍질하며 공부를 시키는데 집착했고 들이는 돈을 더 쏟으며 사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졸고 있는 딸이 미워 보여서 얼음 넣은 찬물 세례를 끼얹기도 했죠. 공부해. 공부 좀 하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가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드리는 돈이 대체 얼마인 줄 알아? 아빠가 들인 노력은 얼만데 그 성적 받고 잠이 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아빠,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졸리고, 피곤하고. 이럴 거면 나 그냥 약대 안 갈래. 대학도 가기 싫어. 나 그냥 싫다고. 너 왜 그래? 아빠 실망시킬 거야?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딸 나도 싫으니까. 딸은 울면서 약한 소리를 했지만 끝내는 제가 원하는 대로 펜을 다시 들더라고요. 허나 노력의 합심에도 불구하고 딸의 성적은 쉽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수정이가 요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늘 단정하고 모범생인 아이였는데 요새 안 좋은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걱정이 들은 저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선생님과 면담을 했고 제 딸아이와 어울리고 있다던 친구들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딱 봐도 복장부터 불량인 게 딸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왜 제 딸이 저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노심초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날 잡아 주말에 딸이 독서실을 간다길래 몰래 미행을 해보았네요. 그런데 아이가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아가씨나 입을 법한 스커트 차림의 복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화장까지 하고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딸이 활짝 웃으며 어느 남자의 팔짱을 꼈는데 언뜻 보이는 외모로는 딸 또래 같더라고요. 미쳤다 싶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성교제라니. 저는 딸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반 미쳐가는 심정으로 계속 쫓았지만 지하철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분노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내 딴엔 딸에게 신경 써준다고 했는데 어디가 부족했기에 모범생인 딸이 저렇게 삐뚤게 나간 건지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딸의 방을 샅샅이 뒤졌고 안쪽 서랍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서랍을 망치로 부숴버렸고 그 안에서 딸의 연애 증거들을 찾아내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데자뷰더군요. 이건 예전에 딸아이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걸 알게 돼버린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니, 전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그 이상의 충격이었죠.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짙게 들어워질 무렵 딸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가증스럽게 집에서 나간 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더니 깜짝 놀랐던 딸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딸의 가방을 뺏으며
안에 있던 사복과 액세서리를 집어 던졌죠. 너 제정신이야? 이 중요한 시점에 남자친구를 만들고 다녀? 아빠 속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너희 엄마랑 똑같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난 딸 없는 셈 치며 살 테니까. 약사 딸 못 볼 바에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 딸이 덜덜 떨면서 눈물을 글썽였고 순둥이였던 제 딸은 겁에 질려 제게 무릎을 꿇은 후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같이 있으니 살 것 같았답니다. 공부고 뭐고 다 싫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더군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앞으로는 정말 아빠 실망시키지 않고 잘하겠다는 딸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다음날 바로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갔고 그 아이 역시 편모스라에서 자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생계를 도맡느라 학교도 안 다녔고 다리가 안 좋은 엄마를 동생과 함께 모시면서 돌보고 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딸과 엮여도 될 만한 놈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 내질렀습니다. 어른답지 못하다는 걸 알지만 마음같이 순순히 안 되더군요. 내 딸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걘 너랑은 완전 다른 물에서 노는 애야. 대학도 가야 하고 미래가 창창한 애를 망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 돈 받고 다신 우리 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아줌마도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라며 그 녀석 어머니께도 일러두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녀석은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그 후부터 정말로 우리 딸 근처에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녀석만 떨어져 나가면 우리 딸은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딸의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전 딸에게 더 닥달했고 딸은 어느 정도 침체기를 겪다가 고3 때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어요. 무슨 맘을 먹었는지 그동안 빠졌던 사교육에도 다 참여했고 그동안 떨어졌던 성적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임하더이다. 재능 있는 아이가 노력까지 더하니 성적은 다시 고공행진을 했고 만족스러운 수능 점수까지 이어지며 마침내 꿈에 그리던 명문대 약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목표한 바를 이루니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 딸아이 소식을 알렸고 특히나 어릴 적 제 딸을 차별했던 여동생에게는 필히 알렸습니다. 조카애는 지방 어디대를 갔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얼싸안으며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고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네 세상이라며 명품 인생을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딸은 기뻐하질 않더라고요. 씁쓸하게 웃으며 제 웃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흘겨보며 말을 건네더군요. 아빠, 내가 약대 가서 행복해? 그럼 우리 딸이 목표를 이뤘는데 당연히 행복하지. 이제 약사 된 다음 좋은 놈 만나서 시집 잘 가서 예쁘게 살면 아빠는 여한이 없어. 장하다 우리 딸. 라고 다독여 주었지만 딸은 실감이 잘 안 나는지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딸은 약대에 입학했고 이제는 예쁘게 실컷 꾸며도 된다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대학생활하라며 용돈도 넉넉히 주었어요. 대중교통 힘들어할 것 같아 운전면허 딴 김에 작은 경차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을 줄만 알았던 제 딸이었는데 그런데 진정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딸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사라지고 만 것이었어요. 사방팔방 다 뒤져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찾아갔더니 개강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업을 빠져서 F학점은 따놓은 당상이라 학사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더군요. 기껏 명문대 약대까지 들어갔는데 왜 이제 와서 철없는 반항으로 푸는 건지 애가 탔습니다. 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저는 기어코 실종신고를 내고야 말았고 개인적으로도 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속을 졸이고 있었을 때 경찰에게서 딸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헐레벌떡 딸이 있다는 곳을 향했고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의 마을이었습니다. 얼마나 집 담장이 얕은지
허름한 집 밖에서 제 딸의 익숙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앞뒤 분간 못한 채 다짜고짜 그 집을 쳐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 못 볼 꼴을 기어이 보고야 말았네요. 바로 딸과 고등학교 때 딸의 남자친구였던 그 녀석이 함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딸의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단번에 그 녀석에게 달려들었고 그 앞을 가로막는 딸을 밀치며 그 녀석을 쥐어 틀었는데 녀석은 절 힘껏 뿌리치며 내 힘에 밀려 바닥에 밀쳐진 제 딸을 살피더라고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우리 아이 잘못되진 않았겠지? 라고 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 뭐 이런 멍멍이 같은 상황이 다 있나 싶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사색이 된 채 그놈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라니? 지금 내 딸한테 아이가 있다고? 그러자 딸아이는 표독스럽게 절 노려보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 뱃속에 우리 애기 있어. 나 내 사랑하는 남자 아기 가졌다고. 아빠가 바라는 대로 죽을 만치 공부해서 약대 갔으니까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내 인생 방해할 생각 마. 아빠가 내 인생에 끼어들면 나 이제 절대로 아빠 용서 못할 것 같으니까. 수정아, 너 대체 어쩌려고? 이제 네 앞에 더 괜찮고 잘나고 좋은 놈 앞다투어 나타날 텐데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런 놈과 미래를 같이 하겠단 건데 아빠가 대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뭘 잘못했냐고?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아빠의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에 내 꿈도 희망도 다 망가졌어. 왜 엄마가 아빠를 떠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빠 떠나려고. 제발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미안해,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아빠가 나한테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안해. 아빠도 딸 없는 셈 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아빠 인생 살아요. 머리가 아찔해지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토록 찾았던 제 딸의 눈빛과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해서 낯설기까지 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퇴장할 불청객은 그 녀석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일컬어주는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딸임을 진심으로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딸의 성적에 집착했던 게 아니었어요. 딸이 유난히 똘똘하지만 않았더라도 공부 재능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전 그저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딸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남들은 엄두도 못 냈던 비싼 돈 들여가며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던 거고 딸의 꿈을 지원해주며 응원했던 건데 알지도 못하는 게 제 앞에서 감히 외도한 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 들먹이면서 보태어 왜 절 떠났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한 딸을 저도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놓았습니다. 저도 다른 의미에선 뒤늦게나마 그 아이를 존중해 준 것일지도 모르겠죠. 저에 대한 반항 때문에 선택한 그 사랑이 당장은 빛나 보여 선택했을지언정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후회할 날이 더 많을 줄 그 아이는 뒤늦게서야 알게 되겠지요. 딸이랑 그렇게 절연한 채 사는 세월이 참 더디 흐르는 듯 합니다. 사계절이 변하는데도 피부에 잘 와닿질 않네요. 내 어여뻤던 딸도 부디 제 마음과 같길 바라며 사연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덕으로 어려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아련한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면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제 곁에 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 같은 집에 살았던 제 친구이자 저희 형제와도 같았던 친구 상철이입니다. 친구는
우리 아버지 관용차를 몰던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서로가 처음 보고 인사했을 때 저보다 한 뼘이나 커 보이던 친구를 보며 저는 형인 줄 알고 형 만나서 반가워. 나 이정환이야. 친하게 잘 지내자. 어?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한테 듣기론 너랑 같은 나이라고 했었는데 나 형 아니고 너랑 동갑이야. 친구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처음 만나 어색했던 순간을 웃음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가까워진 우리는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만 빼고 늘 붙어 다니며 둘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우리 집 별채에 살았으며 우리는 학교도 같이 다녔을 뿐 아니라 같은 반이기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없던 저에게 친구는 부모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의지하는 친구 그 이상이었지요. 눈 뜨면 친구를 찾아 학교에 같이 가자고 별채 앞에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며 가끔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뭔 사내 녀석이 저렇게 정이 많아서 어디 큰일을 하겠어.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이제 학교에 지각은 안 하잖아요. 당신 일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살다 친구도 못 사귀고 늘 혼자였는데 저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애들 일이니까 당신은 그냥 못 본 척해요. 친구는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팔을 걷고 나설 정도로 저의 해결사이자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친구가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아버지 운전기사의 아들이라고 여긴 적 없이 제 친구로만 소중히 대했고 친구 또한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이심전심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머리 쓰는 일을 제가 도맡아 하면 친구는 힘쓰는 일을 알아서 척척하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줬습니다. 저도 이런 친구가 더없이 좋아 제 옆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마저 들 정도였지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수시로 운전기사를 갈아치우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친구 아버지를 곁에 두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걱정한 엄마의 노련한 조련이 아버지에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우리가 어느덧 중학교에도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붙어 다녀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뭐를 원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 척하면 차길 정도였죠. 우리의 호기심은 왕성해서 별별 장난을 같이 저질렀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친구들 도시락 바꿔놓기,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엔 친구들 운동화끈 묶어놓기 등 우리의 하루는 남들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사람들 심리를 알아보고 싶다는 저의 제안에 심지어 밖에서도 장난을 쳤습니다. 친구와 저는 1,000원짜리 지폐에 낚싯줄을 묶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둬서 누가 죽고자 하면 살살 끌어당겨 못 죽게 해 돈 주우려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었지요. 이처럼 장난에 도 같았던 우리는 대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서리가 그렇게 재밌다는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수박서리가 제일 짜릿하고 추억도 확실해 정말 재밌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서 조만간 해보자는 결의를 다지며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리를 하기로 한 결전의 날, 우리는 학교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마음 먹고 서리를 하려고 했는데 낯선 곳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군요. 수박밭이 어딘지 호박밭이 어딘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제일 가까운 밭으로 들어갔는데 참외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박 대신 참외라도 감지덕지 여기며 노랗게 익은 참외를 따서 품에다 넣었지요. 서너 개가 품속으로 들어가자 어느새 배가 불러온 것처럼 불뚝해서 걷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품속에 몇 개 넣고 양손에 한 개씩 든 상태에서 먹었습니다. 갓단 참외라 그런지 참으로 달았어요. 저희 둘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뭐가 그리도 웃기는지 양손에 든 것을 먹으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그처럼 신나게 남의 밭에서 서리를 즐기던 우리에게 벼락 같은 호통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한해 농사 니놈들 때문에 다 망쳤다.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 그리고는 냅다 달려와 우왕좌왕하고 있던 친구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친구가 잡히는 것을 보고 있는 힘껏 달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친구는 그 당시 속으로 제가 안 잡히고 자기가 잡혀서 다행이라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친구는 우악스러운 참외밭 주인의 손에 잡혀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습니다. 밭주인은 친구를 데리고 곧장 파출소로 갔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매정했던 밭주인은 공범인 저의 거처만 알아내려 했지요. 그런데도 친구는 끝까지 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혼자 도망간 저를 감쌌습니다. 네 놈이랑 같이 있었던 놈, 그 놈 이름이랑 사는 데만 말하면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만 울고 말해봐. 일이 이렇게 커져버리자 친구의 부모님과 제가 연루된 것을 눈치챈 저희 부모님도 함께 파출소로 오셨지요. 완강한 밭주인은 저희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란 사실을 알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녀석들 때문에 한두의 농사를 망친 게 아닙니다. 분명 작년, 재작년에도 이 녀석들이 우리 참외밭에 와서 분탕질을 해놓고 갔을 텐데 한 해 농사 보상해준다고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욕심이 목 끝까지 차있던 밭주인은 한몫 잡으려는 듯이 한 해 농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다가 우리 아버지의 신분을 알고서는 지난해와 지지난해까지 해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면 피해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밭주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끝까지 저의 이름을 함구한 채 자기 혼자서 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친구의 이런 행동에 아버지는 그 불똥이 저에게 안 튀니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부모님은 친구가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것보다 공범을 밝혀 고통 분담을 나누길 원했지요. 결국은 친구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밭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친구를 괘씸하게 여겨 일절 합의 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친구의 용감하고 의리 있는 행동으로 저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아버지가 친구네를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도 친구네를 돕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본인에게 흠결이라도 생길까봐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출세밖에 생각하지 않았지요. 우리 아버지와 저에게 한순간 버려진 친구와 친구네는 별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를 해고하고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매정하고 인색했던 아버지는 친구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친구네가 이사 나가던 날 저를 쳐다보며 원망 어린 눈길로 쏘아보던 친구 부모님의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친구가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고 친구네의 보금자리와 친구 아버지의 안정된 직장마저 잃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어린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 이삿짐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젠 그 친구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제 가슴이 시큰거리며 심장을 옥죄이는 통증이 회부 깊숙이 찔러오더군요. 숨을 몰아쉬어야 할 만큼 고통은 길고 깊었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통곡하듯 우는 제 모습을 본 엄마는 달려와 저를 꼭 안으며 오늘 일을 잊지 마라. 힘이 있어야 친구도 지키고 너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 비정한 너희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을 기르도록 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인 거야.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고통과 함께 저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나를 지켜주던 친구를 저 혼자 살겠다고 한순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다시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은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양심의 가책은 심해져 밤마다 되풀이되던 그날 일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울부짖고 있는 친구를 봐야 했어요. 그럴 때면 저 또한 꿈속에서 친구와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에 대한 미움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네가 이사를 간 이후 친구의 소식은 더 이상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던 학교를 퇴학당한 채 졸업을 못한 것만 알고 있었지요.
이 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 분명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실 앞에서 방어만 한 채 비겁하게 행동한 아버지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힘을 길러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졌죠. 아버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아버지의 그 잘난 직책을 비웃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친구를 지켜주고 싶어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저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며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그 여세를 몰아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행시에도 합격해 저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죠. 그러나 제 마음 한켠은 과거의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 외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원하던 곳에 가 아버지보다 높은 직책에 앉아 일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저를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 진정한 복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저와 친구에 대한 저의 소심한 복수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꿈꾼 다른 복수는 아버지가 퇴직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제가 상관으로 가는 것이었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아버지에게 아들과 비교당해 당신의 자존감에 금이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마지막 숙제였어요. 아버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가 그렇게 바라던 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질책했지요. 아버지의 표정은 구겨지고 손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친구를 외면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질책을 받은 아버지는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 일 이후 저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자기 아버지마저도 혼내는 사람으로 인식돼 오히려 기강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옹졸한 복수극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아버지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마음 한구석 묻어둔 제 상처를 소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다녔지요. 친구네가 우리 집에서 나간 후 삶이 얼마나 곤공해졌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을 보여주듯 여러 번의 이사를 했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소 말소가 되어 다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친구네로 찾아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울인데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낙후되다 못해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물어서 찾아간 곳은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친구 아버지는 저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인상을 구겼습니다. 네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아직도 먼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냐? 썩 꺼져. 아직도 그때의 원망이 남아 있었던지 친구 아버지는 그때 내뱉지 못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비겁한 우리 부자로 인해 하루아침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그 마음 1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철이가 어디 있는지 그 말씀만 해주시면 상철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철이를 만나서 뭐하게? 너 잘됐다고 자랑할 거냐? 번지르르 한 게 제법 잘 됐는가 보지? 네가 아무리 나를 졸라도 나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랑 인연 끊은 지 10년도 넘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모른다. 가봐라. 더 이상 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구나. 저에게 매몰차게 말하는 친구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던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지요. 가족과도 연을 끊은 친구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에 제가 너무 늦게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 다녀온 후 온통 친구에 대한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는 이런 저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니 드러내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 2차 한 번에 합격해서 들어와 천재인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운 좋아서 들어온 둔재 같아. 처음에는 일 좀 하더니 벌써부터 저러면 어째. 수근거리는 직장 동료들의 말처럼 저는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엄마의 걱정이 더해져 저는 직장에 병가를 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곳이었지만 제 목적을 달성한 터라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저를 탓하며 그만두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다 못해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너로 인해 내가 어떻게 힘주고 다녔는데 그마저도 못해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자가당착적인 말에 엄마가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만 생각하고 행동해요? 애가 아프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 위에 일 못하면 미련 없이 그만둬야죠. 오래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며 나라 곳간이나 축내는 그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연금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마누라한테 갑질하는 그런 못난 사람은 안 됐으면 해요. 엄마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뼈가 있었으며 저를 믿는다는 말과 함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격려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혼인 체면 치레하려 저의 사직을 말린 것이었고 저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엄마의 지지에 힘입어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터라 미련 없이 사표를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저는 마음의 병을 싣고 싶어 외국으로 한동안 여행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접하다 보니 제 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사업할 결심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쌓아놓았던 인맥을 활용하여 제가 여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접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처를 알아보러 다니며 사업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으러 다녔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난 결과 저는 사업을 하게 되었죠. 힘들게 시작한 제 사업은 처음 몇 년간은 주춤했지만 어느 해부터는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일으키며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며 언론의 주목과 강의도 나가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회사는 상장도 하며 취업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1위 회사가 되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업이 번창할수록 제 속의 어둠 또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약하고 다음에 찾아오라고 했지만 그 손님은 막무가내로 저를 만나야 된다는 말만 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꼼짝 안 하고 있어 곤란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손님 접견실로 제가 직접 가봤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짐이었고 품이었던 오매불만 그리던 그 친구가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선뜻 친구와 저와의 만남을 주저했는지 친구의 행색을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겉늙은 모습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와 손톱은 위생 상태마저 의심하게 할 정도였죠. 유행이 한참 지난 옷에다 흙이 잔뜩 묻은 구두를 신고 찾아왔으니 역 앞에 노숙자 몰골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친구의 모습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얼마 전 집에 들렀더니 네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나이 되도록 난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넌 그때와 똑같은 결정을 할 거야. 널 찾는다고 해서 보고 싶어 찾아왔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날 찾아와줘서. 널 그렇게 만든 내가 죽일 놈이었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난 너에게 할 말이 없어. 나는 네가 그렇게 된 후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지내며 살았어. 지금이라도 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상철아. 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몇십 년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 줄 친구는 몰랐을 겁니다. 친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를 위하며 괜찮다는 말만 줄곧 했습니다.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가벼운 편이었으나 그곳에서 만난 또래들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군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담갔다고 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뀌어 있는 낯선 환경, 직장을 못 구한 친구 아버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 화풀이를 친구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네 놈이 그때 그놈 이름만 말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어.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다 이놈아. 친구 아버지의 악다구니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친구의 얼굴만 봐도 화를 내고 때리는 통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거리를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함께하며 여러 번 법적 제재를 받고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허비하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된 친구에게 사회는 자비도 없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점점 어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얼마 전까지도 영화의 몸으로 있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두 사람의 삶의 회전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옹졸한 복수극은 저를 지탱해준 엄마의 말 한마디로 삶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갔고 버팀목이 되어줄 누군가가 없었던 친구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내면이 어떻든 남들이 보기에 저는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친구는 세상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삶을 좀먹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모두 제 책임인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원망하지 않는 아직도 맑은 친구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친구를 지켜줄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친구의 얘기를 다 들은 저는 친구를 시궁창에서 꺼내줘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다음날 꼭 다시 와달라는 당부와 함께 적지 않은 돈을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친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제가 친구를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에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난 후 친구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간 친구를 만났지요. 다음날 왜 안 왔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 줄 몰라. 뭔 일 있었어? 이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네 곁에 있으면 너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괜히 내가 찾아갔는가 싶더라. 그렇지만 나도 너 얼굴 보고 나니 옛날 우리가 어울리며 놀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 문득 떠오른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다니니 저는 나쁜 아이들의 표적이 될 때가 많았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가 가진 용돈을 상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달려온 친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 애들을 제압하고 제 손을 잡으며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들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친구는 저의 수호자였지요. 그때와 다름없이 자기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 씀씀이에 뭉클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이미 우리 회사에 네 자리 마련해 놨어. 이젠 절대로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테니까 어렸을 때 나 지켜준 것처럼 또다시 나 좀 지켜주라. 그렇게 친구를 설득한 저는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얘기를 듣더니 안색이 환해졌습니다. 사회 어느 곳이든 내쳐지기만 했는데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한다는 말이 더 좋았다라고 훗날 그렇게 말했죠. 얼굴이 환해진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훤하고 멋진 친구를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발버둥 치게 한 일이 미안하게 다가왔지요. 예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친구를 저의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든든했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의지부터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 어울려 다녔던 어린 시절처럼 다 큰 장년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상하관계로 만났지만 저는 친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회사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저를 대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허물없이 대해줘 오히려 제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친구는 회사 일에 잘 적응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 감추려 하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더 드러나는 법인지 어느 날 저희 비서가 주저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혹시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둔 대표님 도장과 통장 운전기사님이 찾으시던데 직접 저한테 바로 얘기 안 하시고 왜 기사님한테 부탁하신 건지. 저는 비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금처럼 급할 때 쓸 수 있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비서에게 맡겨둔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친구가 달라고 했다는 말에 친구에게 뭔 일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태연하게 말하며 장 비서님, 제가 깜빡하고 미처 말을 못했네요. 기사님이 찾으면 언제든지 내어드려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제 방을 나가는 직원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지만 친구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 여기며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회사 일에 정신이 없다 보니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해외 출장으로 짐도 못 꾸리고 비행기 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비서에게 지시해서 집에서 여권과 환전한 돈 서류만 챙겨 출국하려는데 친구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꼭 있어. 출장 다녀오면 나한테 시간 좀 내어줘. 정신없는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잘 다녀와. 와서 얘기하자. 저는 친구의 그 말을 뒤로하고 일을 처리한 후 귀국했습니다. 급한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친구의 말이 생각나 그날은 일찍 마치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제 방에 들어온 친구는 자리에 앉으려 하지도 않았죠. 제가 웃으며 나한테 할 말 있다며. 너도 알다시피 나 바쁜 사람이야. 우리 사이에 뭔 내외를 하냐?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냥 내 친구로 돌아와줘. 그냥 편하게 앉아. 저의 그 말에 친구는 긴장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정원아. 너는 나를 예전처럼 사람답게 대해주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네 뒤통수를 치료했다. 장교수님한테 다 들었다.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미안하다. 친구의 그 말에 지난 일이 생각나 흐느끼는 친구 손을 잡아 토닥였습니다. 나한테도 말 못할 급한 일이 너한테 있어서 그랬겠지. 우리 사이에 별일 없었잖아. 그러니 다 잊고 내 곁에만 있어주라. 부탁한다 친구야. 저의 이 말에 친구의 흐느낌은 심해져 낙동 같은 눈물이 흘려내렸습니다. 이 일 이후 우리의 관계는 세월의 빈 곳을 채워넣 더욱 돈독해져가며 옛날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는 제 상처가 깊어서 한동안 옆에 누군가를 둘 수가 없었지요. 수많은 선자리가 들어오고 주선이 이어졌지만 쉽게 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40 중반이 되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제 마음의 짐도 훌훌 털어낸 것 같아 가정을 꾸리며 남들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저의 결심에 쌍수를 들며 환영해 주었어요.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없었던 이유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셔서 그동안 저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너처럼 훌륭한 인재가 다음 세대를 잊지 않는다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그리고 상철이도 네 곁에 있다니 내가 참 든든하구나. 그 애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던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거라. 왜 그런지는 너가 가장 잘 알 거야. 이번에는 네가 그 일을 지켜주거라. 엄마의 당부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이야기의 요점은 저와 친구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의 결혼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더니 친구와 저의 선자리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친구 또한 부평초처럼 살아와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따로 똑같이 주말이면 열심히 사람을 만나러 다녔네요. 그러다 저는 제 조건을 안 보고 제 그대로만 봐주는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미모가 출중한 아가씨를 만나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가정을 꾸려 뒤늦게 찾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지요. 친구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뜻 스치는 그늘은 얼굴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가까운 포장마차에 들러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닌 친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지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술잔을 시켜놓고 심중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 얼굴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냐? 나는 여태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고 안정된 적은 없었어. 이 모든 게 다 네 덕분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친구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얘기해 줬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결혼 후 저와 친구의 관계를 알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한 번씩 친구 마음을 아프게 헤집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을 내뱉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며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다 친구의 아내는 친구의 과거까지 들먹이곤 속았다며 대성통곡을 할 때가 있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미안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친구의 얘기만 들어줄 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자기의 푸념을 들어줘서 고맙다며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다음 날은 멀쩡한 얼굴을 출근해 저는 속으로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친구의 저에 대한 또 다른 배려였습니다. 그런저런 일상이 지나고 공교롭게도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결혼 전 농담처럼 첫 애는 딸이기를 둘이 그렇게 바라다 둘 다 딸이어서 우리 둘의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처럼 골치가 아프다며 그런 얘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한 생명의 보호자가 되고 나니 새삼스러웠습니다. 그처럼 바랬던 첫 딸을 품에 안으니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행복도 잠시 친구의 골마있던 상처가 결국 터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친구와 갈등을 겪던 친구의 아내는 날이 갈수록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 그 어린 것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지요. 친구가 가진 내면의 강건함과 성실함을 봤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서로를 보듬었더라면 행복했을 가정이 이렇게 깨지게 되어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이가 어려 어디 맡길 데도 없어 제 아내가 전후 사정을 알고 그 아이를 우리 아이와 같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친구는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갔지요.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동안에도 친구의 아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가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친구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날로 수척해져 가는 친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을 줄 안 친구의 앞날이 또 한 번 거센 파도에 휘영청거리니 곁에서 지켜보는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의 소식이 운전 중이던 친구에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실종하신 분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분이 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것 같은데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몸이 건조한 경찰관의 안내가 끝나자 친구는 운전 중이던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소리내어 울더군요. 친구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책망하며 한동안 그렇게 오열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시신을 확인한 결과 친구의 아내가 맞았고 밤 늦은 시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2차 피해가 있었던지 육안으로 분간이 힘들 만큼 상이 있었지만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허망하게 떠난 아내를 위해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먼 길 떠나는 아내에게 친구는 남겨진 딸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친구는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마음속에만 남겨둔 채 일상을 영위했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일을 하며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친구는 자리를 자주 비웠습니다. 속이 편치 않다는 그 말만 하며 그런 일이 부쩍 늘어났지요. 소화제만 먹으면 괜찮다는 친구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때라도 제가 억지로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렇게 별일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파문이 만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체 중 일부를 매각하면서 인수한 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제조 공장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 이전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화가 난 노동자들은 회사 본사가 있는 우리 사무실이 있는 곳까지 와서 연일 시위를 했습니다. 매각이 결정된 상황이라 제가 관여할 부분이 없어 시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는 매각 철회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위 양상은 날로 험악해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제 차로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친구 덕분에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요. 차 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던 차에 누가 던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병이 저에게로 날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피할 경황 없이 주춤거리고 서 있는데 친구가 저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저 대신 그 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는 쓰러져 버렸지요. 병을 얻어맞은 곳에서는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쓰러진 친구를 보고 당황해하며 일어나라는 말만 되뇌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시위대 중 누군가가 119를 불렀는지 구급차가 금방 도착했지만 친구의 검붉은 피가 도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병에 맞아 쓰러진 친구를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창피함도 잊은 채 울면서 같이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지요. 담당의 말로는 찢어진 부위가 커서 출혈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어 정밀 검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놀란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었으나 자세한 건 검사 후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어요. 친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후에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의는 저에게 보호자가 되냐고 물어서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검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제게 말하더군요. 이거 보이시죠? 환자분이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잘 참고 계셨나 봅니다. 지금은 수술할 시기를 많이 놓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의 병명은 뇌종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악성이라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길어야 1, 2년 내외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가 불쌍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 곁에 붙어 있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친구를 또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미안함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깨어나면 이 모든 걸 말해야 되는데 저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남겨두고 친구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로서는 힘든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친구는 이번에도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운동신경은 꽝인 것 같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 항상 네가 날 지켜주네. 그 말을 하며 제 얼굴이 어두워지자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듣고 친구는 뭔가 짐작한데 말해달라고 했죠. 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담당의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꾹 내뱉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거잖아. 남은 시간 동안 너와 내 딸에게 충분히 작별할 시간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그만 좀 울어. 나 아직 여기 살아있어. 정훈아, 대표님, 죽음의 선고 앞에서도 의젓한 친구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이 난 듯 저에게 말했지요. 나 너한테 어려운 부탁해도 될까? 내 딸 예지. 나 가고 나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우리 부모님과도 의절해서 안 보고 산 지도 오래됐고 네가 내 딸 아빠해주면 내가 편히 눈 감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주라.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지금도 예지는 내 딸이자 네 딸이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좀 더 우리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저희 그 말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만 했지요.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병원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퇴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친구의 부탁대로 퇴원한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제 아내가 두 아이를 자매처럼 키워 둘 사이는 잘 싸우지도 않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데도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 모습이 흐뭇해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시은이하고 예지는 서로가 잠깐만 안 보여도 난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이란성 쌍둥이인 줄 안다니깐요. 제 아내의 말에 우리는 가볍게 웃었지만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제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저에게 주의를 주었지요. 저는 친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제 곁에 더 머물기를 바라며 몸이 허락하는 동안 제 곁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친구의 병을 몰랐으면 몰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 한참 고민을 한 후 우리 집 곁에 이사와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서 듣던 말 중 가장 반가운 말이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명목하에 저와 저희 가족들과 함께하며 행복만을 가슴에 가득 담고 예쁜 딸을 저에게 맡긴 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가끔 꿈에라도 찾아와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저를 찾아와 주지 않네요. 길고 긴 저희 끝나지 않을 것 같.